출퇴근하면서 라디오 대신 유튜브 사연을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도 누구 못지않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생 선배님들에게 조언도 구하고 위로의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제 이야기를 사연으로 적어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올해로 31살의 여자입니다. 아직 결혼은 안 했고 저 혼자 일하는 작은 예약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청 큰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하루에 2~3명 정도의 예약이 꾸준하게 잡혀 있어서 월세 내고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은 없어요. 지금까지 제일 열심히 하며 별일 없이 살고 있었는데 얼마 전 저희 집에 커다란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사실 어릴 적부터 이상하게도 저희 집엔 크고 작은 우환이 끊이질 않았어요. 저희 집은 예전에 부모님이 커다란 호프집을 운영했습니다. 한때는 장사가 정말 잘 되었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아마 우리 집보다 장사가 잘 되는 호프집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참 장사를 잘하고 있다가 미성년자가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들고 가게에서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기다렸다는 듯 15분 만에 경찰이 출동해서 신분증 검사를 하는 바람에 영업정지를 먹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군가 대놓고 가게를 노리고 신고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고 겨우겨우 정지 기간이 끝나서 재오픈을 했을 때는 또다시 각종 민원과 악성 신고들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한 덩치 큰 남자들이 여러 명 들어와서 가장 저렴한 마른 안주에 맥주 한 잔을 시켜놓고 영업시간 내내 죽지고 앉아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는 바람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한 적도 있었어요. 많이 팔 때는 하루에 300만 원 매출을 우습게 찍었던 부모님도 점점 줄어드는 가게 매출 때문에 근심 걱정이 많으셨고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을 내보내며 버티고는 있었지만 3년 만에 멀쩡한 가게가 폐업을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1년 정도는 돈을 정말 많이 벌었고 우리 가족 부자 되는 줄 알았는데 나머지 2년은 그동안 벌어둔 돈을 다 까먹으면서 버텼어요. 그 뒤로 부모님은 다시 장사하실 생각은 하지 않으셨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직장 다니면서 일을 하셨죠. 아침에 제가 학교 가려고 일어나면 이미 부모님은 출근하고 집에 없으셨고 학교 끝나서 집에 돌아와도 역시 부모님은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저녁 시간이 다 지난 밤 늦은 시간에 부모님이 돌아오시는 바람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친오빠와 둘이 보내야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오빠가 부모님 대신에 밥도 해주고 제 숙제도 봐주는 등 부모님이나 마찬가지로 챙겨주었어요. 저도 나중에는 하나씩 집안일을 배우기 시작해서 바쁜 부모님 대신에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면서 그렇게 둘이 잘 지냈어요.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자기 친오빠랑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저희 남매는 오빠 덕분에 사춘기 시절도 크게 싸운 적 없었어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저희 집은 해가 지날수록 눈에 띄게 어려워졌고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엔 살던 아파트까지 팔고 작은 단독주택에 2층으로 새들어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다행히 방은 3개라서 제 방은 있었지만 이전에 살던 아파트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낡았고 좁았기 때문에 그때 저는 처음으로 우리 집안이 기울어가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오빠는 고등학생이었고 집안이 기울수록 더 열심히 공부에 전념했죠. 하지만 집안이 점점 기울어갈수록 부모님의 관계까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호프집을 할 때만 해도 엄마 아빠가 매일 웃었고 부부싸움하는 모습도 본 적이 없었는데 워낙 사는 것이 힘들다 보니 두 분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겠죠. 그러다가 아빠가 일을 하는 중에 넘어져서 허리를 다치셨고 그것 때문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게 되셨어요. 엄청 큰 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몇 달 쉬고 그 뒤에 다시 복직을 하실 줄 알았지만 아빠는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매일 술독에 빠져 사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족의 생계는 엄마가 책임졌습니다. 주야간 2교대 공장에 다니면서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저와 오빠가 아무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었지만 아빠는 매일같이 집에서 술에 취해 있었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아빠가 빨리 정신 차리고 엄마의 부담을 덜어주었다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는 매일같이 술만 먹는 아빠와 말다툼이 잦아졌고 그런 생활이 1년이 넘어가니까 더는 버틸 수 없었나 봐요. 당신 언제까지 이렇게 폐인처럼 지낼 생각이야? 아이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엄마의 잔소리는 점점 심해져만 가고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술만 먹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아파트 복도에서 큰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엄마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황급히 달려갔더니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엄마와 아빠가 서로 욕을 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너가 고작 돈 몇 푼 벌더니 남편을 아주 우습게 아는구나. 오늘 아주 끝장을 보자. 아빠가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엄마도 마찬가지로. 가장 구실도 똑바로 못하면서 남편은 무슨 놈의 남편이야? 한마디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희 오빠는 그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밤늦게까지 야자를 하느라 아직 집에 오지 않은 상태라서 말려줄 사람도 없고 두 분이 그 정도로 심하게 싸우는 건 처음 봐서 얼마나 무섭던지.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계속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빠가 결국 참지 못하고 엄마에게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고 저는 울면서 아빠를 말리다가 저도 엄마랑 똑같다며 함께 맞았어요. 너도 평소에 애비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지. 내가 돈 벌어다 줄 때만 아빠 거리고 이제는 다 망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되니까 아빠 취급하지도 않는 거 다 알아. 초등학교 시절 아빠에게 손바닥 회초리를 맞아본 이후로는 처음이었고 이번에는 그런 사랑의 매가 아니다 보니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엄마는 그런 저를 보호하려고 아빠를 막아서다가 저보다 더 많이 맞았어요. 술에 취한 아빠가 화를 내다 말고 골아떨어지자 엄마는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그날 저녁 저를 데리고 집에서 나왔어요. 오빠도 학교 끝났을 때 연락해서 집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오라고 해서 합류했고 우리 세 사람은 어디 갈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날 당장은 찜질방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외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댁에서 엄마는 저와 오빠에게 이제는 할머니랑 같이 사는 거야. 너희들 인생에도 아빠라는 사람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내린 결정이니 엄마를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모님의 별거 생활이 시작됐고 몇 달 지나지 않아 결국 이혼하게 되었어요. 아빠가 거의 폐인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엄마와 함께 지내게 되었고 그 뒤로 아빠의 소식은 들을 수 없었어요. 이혼한 뒤로 아빠는 물론 다른 친가 식구들과도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제게 가족은 엄마와 오빠 그리고 외할머니뿐이었습니다. 엄마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혼한 후에도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셨고요. 저는 빨리 돈 벌고 싶어서 4년제가 아닌 2년제 전문대학을 나왔습니다. 오빠만큼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고 엄마가 고생하는 걸 너무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빨리 돈 벌어서 엄마의 짐을 덜어주고 싶었거든요. 빠르게 미용 기술 배워서 일을 시작할 수 있겠다 싶었고 나중에 큰돈 안 들이고 창업도 가능하겠다 싶었어요. 처음 월급 받아서 엄마에게 봉투채로 가져다 드렸는데 엄마가 저를 안아주시고 둘째까지 다 키워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뒤로 매달 돈 버는 건 다 엄마에게 가져다 주고 저는 학교 다닐 때처럼 엄마한테 용돈 받아서 생활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벌어온 돈은 그대로 차곡차곡 적금 부어주셨고요. 제가 29살이 되던 해에 엄마에게서 모아둔 돈을 찾아서 지금의 제 가게도 차릴 수 있었죠. 이제부터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와 외할머니 모두 호강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실제로 가게를 열자마자 예전 매장에서 일을 할 때 단골 손님들부터 주변 아파트에서 사는 젊은 주부들이 몰려들어 정신없이 일하면서 돈도 제법 많이 벌었어요. 이제 정말 고생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외할머니가 갑자기 아프셨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예전부터 풍채가 있는 편이신데 얼마 전부터 살이 쭉쭉 빠지시더라고요. 요즘 입맛도 없고 서 있고 앉아 있기에도 피곤해서 자꾸 누워 있고만 싶어.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저와 엄마는 그저 연세가 많이 드시니 기력이 떨어지는 걸로 생각했어요. 예전 같으면 동네 할머니들과 마실도 자주 다니실 텐데 기운이 없다고 하시며 집에만 누워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었는데 볼살이 쏙 들어가서 손가락이 한마디까지 들어갈 정도였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고 정말 어디 아프신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엄마와 함께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할머니는 암이었습니다. 위암 사기 판정을 받았는데 할머니 연세가 워낙 많고 체력이 없으셔서 항암 치료조차도 받기 힘들다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돈을 벌면서 용돈도 많이 드리고 엄마와 함께 여행도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그럴 시간을 주지 않으셨어요.
병원에서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해 퇴원을 했다가 또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 응급실을 가길 반복했어요. 엄마도 할머니의 병간호를 하면서 점점 지쳐가는 모습이 옆에서도 보였어요. 하루가 다르게 작아지는 할머니를 보며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오빠는 그때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을 해야겠다고 예정보다 서둘러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오빠는 좋은 대학 나와 대기업 식품 연구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그곳에서 같은 회사를 다니는 새언니를 만났죠. 원래대로라면 돈을 더 모으고 1년 후에 결혼을 할 생각이었는데 할머니 병세가 빨리 진행되면서 급하게 그해 가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할머니는 오빠의 결혼식까지 버텨주었고 두 사람이 신혼여행 다녀오는 것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야 눈을 감으셨어요. 집안에 큰 경사를 치르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상을 치르다 보니 가장 힘든 건 엄마였을 거예요. 외할머니 병수발을 들면서 몸도 약해지고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든 생활을 하다 보니 결국에는 장례식 치르기 전에 몸이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셨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 그렇게 보내고 나서 엄마는 오히려 슬픔을 잊기 위해 평소보다 일도 더 열심히 하면서 바쁘게 지냈습니다. 옆에서 보는 제가 다 안쓰러울 정도로 엄마 스스로를 몰아세우며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다 못해 제발 그만하라고 말렸지만 엄마는 가만히 있으면 자꾸 외할머니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다며 일을 해서 몸이 힘들어야 잡생각도 안 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치 본인 때문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자책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엄마마저 먼저 떠날 것 같아서 공장 출근한다는 엄마를 붙잡아서 강제로 병원으로 끌고 간 적이 있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엄마 역시도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당시 엄마의 몸 상태는 역시나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무릎 연골도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걸을 때마다 통증이 심했을 거라 하고 혈압도 높았는데 거기에 당뇨까지 있었습니다. 청천벽력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으나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당뇨와 더불어 따라오는 신부전증까지 있어서 이대로 진행된다면 머지않아 투석을 받는 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당장 병세가 어떻게 진행될지 장담할 수 없으니 하루빨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그날 이후로 꾸준히 병원을 다니며 약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검사 결과를 듣고 나오던 날에 저는 병원 앞에서 엄마를 붙잡고 울었어요. 아니 왜 할머니도 엄마도 내가 이제 돈 벌고 호강시켜주려고 하는데 그걸 왜 못 기다려주는 거야. 엄마도 미안하다고 울고 저도 울고 정말 하늘이 야속하더라고요. 왜 우리 집안은 평화롭고 행복할 날이 없는지 너무 슬펐습니다.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비교적 일찍 검진을 받았기 때문에 꾸준히 치료를 받아서 그때보다 병세가 더 진행되지는 않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당장 엄마가 하는 일부터 다 그만두게 하고 집과 병원을 오가며 치료에만 전념하게 했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혼자서 나랑 오빠 키워주느라 고생 많이 했어. 이젠 내가 옆에서 엄마 지켜줄 테니까 아프지 말고 오래 살기만 해. 그래도 엄마는 제 시집갈 걱정을 먼저 하시면서 아픈 부모 모시고 살면 누가 그런 여자랑 결혼을 하겠니? 내 걱정은 말고 너나 빨리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 너희 오빠 봐라. 벌써 다음 달이면 애 낳고 아빠가 되는데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 있을 거야? 오빠는 결혼하고 나서 외할머니 돌아가신 후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 가족 모두 외할머니가 오빠네 부부에게 큰 선물을 남기고 간 거라면서 좋아했습니다. 오빠와 새언니는 제가 봐도 정말 금슬도 좋고 잘 어울렸어요. 서로 나이 차이가 약간 나긴 했지만 결혼한 후에도 항상 서로 존댓말 해주면서 존중하고 아끼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둘 다 손에 꼽히는 좋은 회사 다니면서 돈도 많이 벌었고 부부끼리 금슬도 좋아서 조카만 태어나면 정말 화목한 가정을 이룰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정된 출산일이 다가왔고 새언니는 예쁘고 건강한 딸을 낳았습니다. 친정이 없는 새언니에게 우리가 2배로 더 축하해주고 고맙다고 말해줬어요. 우리 새언니는 예전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부모님이 안 계시는 상황입니다. 엄마는 어릴 적 집을 나가셨고 아빠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 어린 나이에 새언니를 할머니 손에 맡겨두고 집을 나가 몇 번 찾아오지도 않았고 이미 연락조차 끊긴 지 10년이 넘어서 생사조차 모른다고 했어요.
저희 엄마는 새언니가 처음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왔을 때도 우리 집 상황도 못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 결혼하는데 아무 상관없다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 집과 그쪽 집이 모두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정말 그런 와중에도 바르게 잘 자란 사람들이었어요. 둘 다 학창시절부터 공부 열심히 하고 나쁜 짓 하지 않으면서 대학 졸업하고 좋은 회사 다니며 열심히 일하는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신이 있다면 정말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힘든 환경에서도 열심히 살아와서 이제 아이 낳고 행복한 가정을 이뤘나 싶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우리 조카 첫 번째 돌잔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언니는 육아휴직을 끝내고 회사에 복직을 했고 마침 일을 쉬고 요양을 하고 있던 저희 엄마가 낮 시간에 집에서 조카를 봐주고 있었어요. 엄마는 건강이 안 좋아진 이후로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아이를 맡아주는 대신 오빠네 부부가 드리는 용돈과 제가 같이 살면서 매달 챙겨주는 생활비를 받아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던 그날도 오빠와 새언니는 둘 다 출근을 했고 저는 당연히 가게에 나가 있었고 엄마가 혼자 조카와 집에 있었어요. 그날따라 가게에 예약 손님이 많아서 정신없이 일을 하는 중에 오빠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오늘 예약 많아? 너 일찍 끝낼 수 있으면 이따가 엄마 모시고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오빠랑 새언니가 회사에서 일찍 끝나게 되었다면서 다 함께 저녁 먹자고 하는데 저도 마침 저녁 시간에 예약이 없었거든요. 요즘 다들 바빠서 얼굴 보는 것도 쉽지 않았었는데 모처럼 가족 다 모여서 밥이라도 먹겠구나 싶었습니다. 오후 시간 가게 예약 손님 다 쳐내고 나서 대충 마무리 청소를 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네 부부가 퇴근하고 집으로 오다가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고요. 처음엔 그냥 대수롭지 않은 가벼운 접촉사고인 줄로만 알았는데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엄마의 목소리는 거의 울다시피 했습니다. 오빠와 새언니가 의식이 없다고 병원 응급실에서 연락을 받았다면서 조카 데리고 지금 병원으로 갈 테니 저보고 먼저 가보라고 했어요. 집으로 향하던 저는 황급히 차를 돌려 대학병원 응급실로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미 제가 너무 늦게 왔더라고요. 회사가 있는 공단에서 퇴근길에 빠져나오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서 속력을 줄이지 않은 트럭에 차가 옆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고 조수석에 있던 새언니는 현장에서 눈을 감았고 오빠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나마도 제가 병원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미 사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이 평소에도 공단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이라 큰 차가 많이 다니고 조금 위험한 길이었어요. 나중에 경찰이 분석한 사고 상황도 확인했는데 큰 사거리에서 신호 위반한 트럭이 너무나도 빠르게 달려서 오빠와 새언니가 타고 있는 승용차를 덮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해자가 거듭 죄송하다 싹싹 빌고 거액의 합의금도 제안했지만 당시에는 제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그런다고 해서 저희 오빠와 새언니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엄마는 응급실에 들어오면서 오빠와 새언니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지셨고 오히려 엄마가 그 뒤로 한참 병원 신세를 져야 했어요. 그동안 치료 잘 받으면서 유지하고 있던 엄마의 건강 상태가 한순간 큰 충격을 받고 악화가 되더라고요. 정말이지 이 일 때문에 엄마까지 함께 잃어버리는 줄 알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엄마는 죽을 고비 여러 번 넘기고 지금은 다행히 안정된 상태입니다. 퇴원을 했지만 투석을 받으러 자주 병원에 다녀야 하고 사실상 도와주는 사람 없이는 거동이 힘든 상황이에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한 번에 제게 닥쳐서 너무나 감당하기 힘듭니다. 가게는 바쁘고 집에는 엄마가 병석에 누워 계시고 이제 돌이 지난 조카까지 제가 돌봐야 했어요. 오빠네 부부를 잃은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가게 문을 열고 돈을 벌어야 했으며 엄마 하나만으로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어린 조카까지 있으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나마 엄마가 컨디션이 좀 괜찮은 날에는 조카를 맡겨두고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 그마저도 도저히 안 되는 날에는 아이를 들쳐업고 가게 문을 여는 날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제 나이 올해로 31살입니다. 아이는커녕 지금까지 제대로 남자를 만나 연애를 길게 해본 적도 없습니다. 주변에 좋다고 만나자고 하는 남자들마다 다 거절하고 돈 벌고 자리 잡을 때까지는 절대 한눈 팔지 않겠다고 생각해왔어요. 그런데 왜 제가 열심히 살면 살수록 상황은 점점 좋아지지 않는 건지
지나가는 사람 누구라도 붙들고 한번 물어나 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대로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아이를 보육원으로 보내야 하는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바쁘게 일하고 퇴근하면 엄마가 하지 못한 집안일도 해야 하고 그 와중에 잠도 못 자고 조카를 보고 있으면 너무 무서워졌어요. 이대로 저는 평생 결혼도 못하고 아픈 엄마와 어린 조카를 돌보다가 결혼도 못하고 늙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어느 정도 이 생활에 익숙해져 갈 때쯤 상대방 화물차 기사의 변호사가 연락이 와서 합의를 부탁했고 조카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겠다 결심하게 되었죠. 며칠 동안 수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고 최종적으로 3억 원의 합의금을 제안해서 결국 그 돈을 받고 합의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제가 버티고 있어봤자 달라질 건 별로 없었고 조카를 위해서도 그게 좋은 일은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합의금을 받자마자 조카 앞으로 되어 있는 계좌에 모두 그 돈을 넣어두었고 적어도 20살이 되어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그 돈은 한 푼도 꺼내지 않을 생각입니다. 오빠네 부부의 짐 정리도 어느 정도 끝난 뒤에 엄마와 제가 조카와 함께 그 집에 들어가서 살기로 결정했어요. 아직 대출금이 1억 정도 남아있긴 해도 세 사람이 살기에 엄마 집보다는 깔끔한 오빠네 아파트가 더 좋겠다는 생각이었고 일단 조카와 제가 공동 명의로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자 보험회사 직원에게 연락이 왔고 두 사람이 따로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있어서 그 돈도 2억 원을 받게 되었죠. 1억은 역시나 조카 통장에 넣어두었고 나머지 1억은 제가 관리하면서 아이 키우는데 전혀 부족함 없도록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해줄 생각이에요. 이 돈을 써도 될까 말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지만 조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오빠와 새언니도 납득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나이는 올해로 31입니다. 아픈 엄마와 부모 잃은 조카와 함께 셋이 살고 있어요. 제가 조카에게 진짜 부모가 되진 못하겠지만 부모의 역할을 모자라지 않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일도 열심히 해서 가족을 지키고 엄마와 조카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저는 아마 저의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겠죠? 혹시 앞으로 영영 제 짝을 못 만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너무 많은 집안의 풍파를 겪고 살아와서 그런지 이제 앞으로는 그저 우리 식구들이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주변 친구들은 다들 제게 미쳤다고 해요. 가족들만 생각하다가 정작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 주냐면서 답답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가족 책임지는 것도 제 인생인 거지 이게 잘못된 건 아니라 생각해요. 물론 쉽고 편한 길도 있겠지만 저는 가족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게 조금이라도 조언과 힘이 되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에요. 혹시라도 제가 답답하거나 이해가 가지 않으시는 분이 있더라도 위로가 되는 좋은 말씀을 남겨주신다면 제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들 행복하고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로 33살이고 남편이랑 결혼 생활은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신혼 초반 2년 정도 되는 시간을 신혼 생활을 즐겼고 제 뱃속에는 올가을에 태어날 아이가 있어요. 정말 걱정 없고 행복하기만 한 결혼 생활인데 부부 사이가 좋다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이걸 시집살이라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저를 보고 배가 아파서 꼬장을 부리는 건지 도대체가 시댁이라는 인간들은 어떻게 되어 먹은 인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는 잔소리로 보기도 애매하고 그냥 듣고 있으면 짜증이 확 나는데 뭐 하나 해줄 것도 아니면서 제발 저희 인생에 감나라 배너라 끼어들지나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 제 친정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친정 아버지가 일찌감치 사업으로 성공을 하셨고 저희 집은 걱정 없이 살고 있었어요. 부자는 아니고 재벌 같은 건 더더욱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무슨 일을 하던지 돈 걱정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포기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고 아빠 도움을 받아서 프랜차이즈 빵집 2개와 31가지 맛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하철역 근처와 아파트 밀집 지역에 있어서 위치도 좋고 매출도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나름 좋은 대학을 졸업했고 20대 때 회사를 안 다녀본 건 아닌데 아무래도 사회생활하는 것이 저랑 잘 맞지 않더라고요. 술도 잘 못 먹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회식 자리에서는 원하지 않는 술도 마셔야 하고 저보다 훨씬 능력도 없고 성질만 더러운 직장 상사 비위를 맞추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대기업 간판에 주변에서 부러워하는 일자리라서 2년 정도 참고 다녀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적응이 된다기보다는 제가 너무 우울해져만 갔습니다. 결국 아빠가 그냥 회사 그만두고 나가서 장사를 하라고 해서 처음에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차려주셨고 생각보다 제가 관리를 잘하는 것 같으니 빵집도 2개를 더 차려주셔서 지금 먹고 사는데 문제없이 살고 있습니다. 초기 창업 자금은 아빠가 전부 다 지원해 주셨는데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지금은 아빠한테 빌린 돈의 원금은 다 갚았어요. 처음 오픈했던 아이스크림 가게는 아빠 건물에서 새 들어하는 중인데 매달 주변 시세대로 월세도 꼬박꼬박 드리고 있어요. 별로 알고 싶지도 않은 우리 집안 이야기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냐면 앞으로 제가 해드릴 이야기와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버는 돈만으로도 우리 부부가 평생 먹고 살고 아이 낳고 키우는 데까지 금전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엄청 떵떵거리고 잘 살지는 못하겠지만 먹고 사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부모님 돈도 다 갚았고 웬만해서는 상권 자체도 무너질 일이 없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회사 다니고 있을 때 친구의 소개로 만난 사람이고 제가 다니던 회사와 비슷한 규모의 대기업 계열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 생활 자체가 안 맞아서 2년 만에 퇴직했고 지금은 개인 사업을 하고 있지만 남편은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라서 아직까지도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본인 입으로도 자기는 군대에 말뚝 박았으면 잘했을 거란 소리를 하더군요.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 달라진 것은 남편 연봉이 그때에 비해서 1,500만 원 정도 늘어났다는 것뿐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건 밖에서 장사를 하건 그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주변 상황에서 오는 차이가 있는 거지. 뭘 하던 인생에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산다는 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는 부모님 도움을 받고 시작하긴 했지만 그것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조건 중에 하나인데 도와주겠다는 부모님을 무시하고 혼자 고생하는 것이 이상한 거죠. 살면서 지금까지 어디 가서 나쁜 짓 한 번 안 하고 열심히 일주일에 6일은 가게 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서 세금도 열심히 내며 사업하고 있는데 제가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이유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저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제 시어머니와 신우입니다. 신우는 남편보다 2살이 더 많은데 8년 전에 결혼해서 지금은 6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시댁 가정 환경은 지극히 평범한 편이고 시아버님은 정년을 코앞에 두고 평생 열심히 사셨습니다. 반면에 시어머니는 이날 이때까지 나가서 돈 한 번 벌어본 적 없고 집에서 내내 살림만 하며 우리 남편과 신우를 키웠어요. 아버님이 번 돈으로 시댁 내 식구가 먹고 살았고 지금은 시부모 사는 아파트 한 채와 월세 80만 원 정도 나오는 오피스텔 한 채를 가지고 계세요. 연금과 오피스텔 월세와 제가 드리고 있는 용돈 정도면 아버님 몇 년 후에 은퇴하셔도 노후 준비는 그럭저럭 되어 있는 편입니다. 신우는 예전에는 회사 다니며 맞벌이 했다고 하던데 첫째 낳고 육아휴직하고 나서는 그대로 퇴사하고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외벌이 가정으로 애까지 키우며 생활하다 보니 약간은 살림살이가 팍팍한 것 같습니다. 당연한 소리지만 신우가 생활이 어려운 것이 제가 눈치 볼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시어머니의 마음은 저와는 다른 것 같더라고요. 항상 제가 뭐만 하려고 하면 네 신우는 콩나물 한 쪽도 아껴서 살 정도로 힘들게 아끼고 사는데 너도 좀 눈치껏 아끼고 살아라. 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저는 결혼한 이후로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도 많지 않고 명품을 엄청 좋아한다거나 특별히 허튼 곳에 돈을 쓰지도 않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결혼할 때 남편 수중에 모아둔 돈이 8천 정도 있었습니다.
남편 보고 그 돈 다 나한테 달라고 해서 제가 모은 돈이랑 모자란 돈은 은행 대신 친정 부모님에게 현금을 빌려서 5억이 조금 넘는 미분양 신축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그게 결혼할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일이고 미분양 물건이었지만 부모님이 입지를 생각해서 사도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지금은 당연히 집값이 올라서 정말 그때 그 선택을 하길 잘했다 싶습니다. 부모님께 빌렸던 돈은 남편이랑 제가 버는 돈으로 착실하게 갚고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절반 이상 갚았어요. 아무튼 신혼집을 구입하면서 남편에게는 딱 8천만 원 받은 것 외엔 아무것도 더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나머지 사는데 필요한 혼수나 중문, 시스템 에어컨, 커튼 블라인드, 줄눈 작업 같이 작지만 소소하게 돈 들어가는 건 전부 제 돈으로 싹 다 해버렸죠. 시댁에서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거 해주신다고 하셨지만 괜찮다고 마음만 받겠다고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혼수 고를 때 어머님이 같이 가서 골라주신다고 함께 전자제품 대리점을 간 적이 있는데 자꾸 제가 사고 싶은 게 아니라 가격 저렴한 저가형 못생긴 제품을 사주겠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원하는 모델이 확실하게 있었고 새 집으로 들어가는 만큼 우리 집을 어떻게 꾸며야겠다는 생각과 기준이 있었는데 어머님은 냉장고 색깔 같은 게 뭐가 중요하냐 하시면서 아무도 사지 않아서 세일이 많이 되는 제품들 위주로 고르셨어요. 에어컨도 비싼 시스템 에어컨 같은 건 돈 낭비니까 저렴한 벽걸이 에어컨으로 하자고 하시는 둥 저랑은 생각이 완전 달랐습니다. 한번 그렇게 다녀보니 어머님이랑은 취향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 돈으로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했죠. 그 뒤로 어머님과 같이 혼수 보러 돌아다닌 적이 없었는데 아마 제 예상으로는 그때부터 어머님이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결혼식장 신혼여행 전부 남편이랑 상의해서 우리 마음대로 정했고 예물도 제가 남편이랑 둘이 가서 고르고 전부 다 알아서 했어요. 남편 예물시계도 근사한 좋은 걸로 맞춰주고 두 사람 결혼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아끼지 않았는데 시댁에 예단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받은 게 없으니 보낼 것도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우리 남편은 열심히 몇 년 동안 회사 생활하며 모은 돈, 제가 남있고 나한테 전부 보내달라고 했을 때 한치의 망설임 없이 적금 깨서 다음날 송금해줬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뼛속까지 제 사람이라 생각하고 지금 제가 가진 어떤 걸 해주더라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데 시댁은 아니잖아요. 이제 와서 시댁이 돈으로 뭘 해준다고 해도 별로 받고 싶은 생각 없고 저도 뭘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잘 들지 않더라고요. 제 것과 남편 것까지 예물도 전부 제 돈으로 했으니 시댁에 예단 같은 건 안 드려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댁 도움 없이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이랑 신혼생활 시작했고 얼마 후에 시가 식구들 모아놓고 저희 집들이를 한 적이 있어요. 친정 부모님도 모셨으니 당연히 시댁도 모셔야 한다는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신혼의 가족들이 다 우리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술을 한잔하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집 구경 시켜달라고 해서 신우랑 시모를 데리고 저희 집을 보여드렸죠. 집 구경이라고 해봐야 평범한 33평대 아파트라서 구경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지만 그 두 사람은 작은 방부터 안방 드레스룸까지 일일이 다 열어보고 가전제품이나 가구는 어디서 맞췄는지 하나하나 다 물어보더군요. 너희는 아직 두 사람 사는데 무슨 냉장고를 이렇게 큰 걸 했니? 넌 김치도 안 담글 것 같은 애가 김치 냉장고까지 이렇게 큰 걸 샀어? 요즘 집들은 냉장고 장식장 자리가 있어서 그 크기에 맞춰서 하지 않습니까? 김치 냉장고 역시 요즘은 김치만 넣는 게 아니잖아요. 와인도 들어가고 과일 보관하기도 좋아서 일부러 장 사이즈에 딱 맞춰서 넣었는데 그걸 보고 또 잔소리가 시작되었죠. 기왕 한 번 살 때 돈 쓰는 거 둘이 살더라도 냉장고가 크면 좋은 거고 김치 냉장고 있으면 더 좋은 거지. 저보고 돈을 쓸데없이 함부로 낭비한다고 이야기하는 어머님과 신우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어차피 보태준 것 하나 없고 제가 제 돈을 저한테 쓴다는데 왜 옆에서 그런 말을 하시는 건가 싶었어요. 저희 신혼집에 방이 3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부부 침실이고 남편이랑 제가 각자 방 하나씩 나눠서 개인 공간으로 사용했어요. 안방에 드레스룸이 있긴 했지만 자주 입는 남편이랑 제 옷은 각자 방에 붙박이장이 있어서 따로 보관하기도 좋았습니다.
남편의 유일한 취미가 컴퓨터 게임하는 거라서 결혼할 때 컴퓨터도 제가 새로 맞춰주고 남편이 예전부터 사고 싶다던 게임기까지 50만 원 넘게 주고 구입해서 취미생활 방으로 사용했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남자들이 집에서 게임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좋은 대학 나오고 미국에 유학까지 다녀온 우리 오빠도 집에 오면 게임하는 것을 가장 좋아했고 제가 보기에도 밖에서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여자 문제로 사고치고 다니느니 퇴근하면 바로 집에 와서 게임하는 것이 훨씬 건전한 취미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할 일 다 하고 하루 종일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왔는데 저녁에 2-3시간 취미생활 정도로 게임하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아무튼 제 생각에는 우리 부부 각자 취향에 맞게 집을 예쁘게 꾸며놓고 산다 생각했는데 시어머니와 신우는 우리 집 꼴이 너무 보기 싫었나 봅니다. 에휴, 이 좋은 집에 이게 다 뭐냐? 애들도 아니고. 너도 아무리 지금 돈 잘 번다고 해도 아껴서 쓸 줄을 알아야지. 펑펑 쓰다가는 나중에 후회할걸? 저희 집에 저희가 번 돈으로 꾸미고 산다는데 왜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있나? 없는 살림에 무리하게 빚을 끌어다가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 돈으로 샀어요. 신용카드도 아니고 현금 체크카드로 혼수 다 맞췄습니다. 친정부모님에게 돈을 빌리긴 했지만 은행 대출 없이 집도 샀고 나머지 혼수는 전부 제가 갖고 있던 돈으로 장만했잖아요. 아무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모와 신우는 뭔가 못마땅한 기분으로 집들이를 마무리했습니다. 다들 집에 돌려보내고 밤늦게까지 시댁 식구들 먹은 거 설거지하고 정리하고 나니 내가 왜 내 집에서 내 돈 들여 시댁 사람들 불러다가 밥 차려 먹이고 거기에 싫은 소리까지 덤으로 들어야 하는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친정 식구들 불러서 집들이 했을 때는 집 잘 꾸몄다며 칭찬을 해주시고 집들이 선물로 영화 볼 때 쓰라며 홈시어터 기계도 사주고 가셨거든요. 근데 시댁 식구들 불러서 받은 집들이 선물이라고는 두루마리 휴지 하나, 곽티슈 하나, 그리고 저희 집은 드럼 세탁기라서 쓸 수도 없는 통돌이 세탁기용 일반 세제 하나 받은 게 전부입니다. 다시는 우리 집에 초대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일단은 화가 났어도 그냥 넘어가기로 했죠. 그런데 그때 우리 집에 놀러왔던 신우의 아들이 어른들끼리 대화를 하니까 심심해 보여서 남편 방에서 게임을 하게 해줬었는데 그게 그렇게도 재미있고 좋았었나 봐요. 며칠 후에 신우한테 또다시 연락이 오더니 저보고 언제 시간 괜찮냐면서 자기 아들이 또다시 게임을 하러 우리 집에 오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냥 그 게임기를 사주시지 왜 불편하게 우리 집에 오시려 하세요? 신우의 말에 이해가 안 가서 그냥 돈 주고 하나 사주라고 대답했더니 제 말에 신우도 빈정이 상했던지 알겠다며 자기도 그 게임기를 애한테 사주겠다 하더라고요. 저보고 뭘 사야 하냐고 물어보길래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 링크를 카톡으로 보내주었어요. 남편이 쓰는 게임기 기계값만 50만 원이고 필요한 걸 같이 사려면 6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신우가 그걸 보더니 저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아니, 애들 게임기가 뭐 이렇게 비싸? 잘못 알려준 거 아니야? 라고 놀라서 물어봤어요. 10만 원, 20만 원이면 살 줄 알았는데 본인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가격이라서 아마 적잖이 당황했을 거라 생각해요. 형님 요즘 애들 게임기 다 그 정도예요. 주변에 현수 친구들도 다 가지고 있을 텐데 그냥 이번 기회에 하나 사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비싼 걸 어떻게 사냐 하네요. 자기 엄마가 게임기 사주는 줄 알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던 조카는 전화기 너머로 떼쓰며 우는 소리가 들렸고 빨리 게임기 내놓으라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돈 주고 사긴 좀 그렇고 올케 내 게임기 한두 달만 빌려줘. 그 정도 가지고 놀면 얘도 질려서 안 할 거야. 게임기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신혼집에서 물건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는 못하겠다. 우리 남편도 퇴근하고 집에 오면 매일 몇 시간씩 한다고 죄송하다 이야기했는데 저 때문에 애가 버릇 나빠진다면서 투덜거리고 어른이 되어서 그까짓 거 좀 빌려줄 수도 있는 거지 야박하게 군다 어쩐다 하길래 듣기 싫어서 그냥 전화 끊어버렸어요. 저녁에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이야기 해줬는데 남편은 자기 누나가 저러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신경 쓸 필요 없답니다. 옛날부터 mp3 플레이어 같이
남편이 용돈을 모으거나 아르바이트해서 좋은 물건을 사서 쓰고 있으면 신우가 며칠만 빌려달라 하고 강제로 가져가서 안 돌려주었다 하더라고요. 자기 누나지만 옛날부터 질투 많고 샘도 많아서 자기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저한테도 말 오래 섞지 말고 아예 사적으로 얽히지 말라고 했어요. 그전까지는 그래도 씨가 식구들에게 가족이라는 생각이 조금은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저희 결혼할 때 예단 안 보낸다고 잔소리만 했지 뭐 하나 해준 것이 없더라고요. 좋게 지낼 생각이 싹 사라졌고 신우나 시어머니와도 그냥 최대한 부딪히지 말아야겠다 싶었습니다. 오는 연락도 피하고 시댁에도 잘 안 찾아가니까 말 섞을 일도 없어 좋았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제가 아이를 갖게 되면서 그게 또 신우와 시어머니의 심기를 건드렸나 봐요. 결혼한 뒤로 정말 기다리던 아이였는데 저희는 너무 행복했어요. 양가 부모님께 그 사실을 알리면서 축하도 받았습니다. 특히 친정아빠가 제 임신 소식을 가장 기뻐하셨어요. 아빠는 아직도 제가 어리다고만 생각했는데 벌써 다 커서 시집가고 아이까지 가졌다면서 엄청 크게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그 뒤로 며칠이 지나서 아빠가 주말에 한번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아빠가 직접 저희 집으로 데리러 온다고 저랑 남편 둘 다 나오라고 하셔서 주말에 아빠를 만났는데 저희 부부를 끌고 간 곳은 수입 자동차 매장이었어요. 남편은 사회초년생 때 구입한 국산 소형차를 끌고 있었고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다 보니 짐이 많이 실리는 큰 차를 좋아해서 아저씨들 많이 타고 다니는 국산 SUV를 타고 있었거든요. 아빠가 사업에 성공한 뒤로는 항상 타고 다니는 모든 차를 벤츠를 타고 다니셨는데 저희가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까 새 식구가 탈 수 있는 차를 하나 선물해주고 싶으셨답니다. 저는 그냥 짐 많이 실리는 큰 차가 좋았고 이제 애까지 생기면 무조건 넓은 차가 좋았거든요. 차 좋아하는 우리 남편은 너무 깊은 나머지 입이 귀에 걸려 싱글벙글했고 거기서 이런저런 설명을 한참 듣다가 적당하게 E클래스 승용차를 골랐어요. 아빠는 더 좋은 걸 사도 된다고 했지만 세금 내고 기름값 유지비 생각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았어요. 남편이 저렇게 아이처럼 좋아하는 줄 알았으면 진작 남편 차를 하나 뽑아줄 걸 그랬나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희 둘 다 타고 다니라고 사주셨지만 남편은 자기 회사에 그런 비싼 외제차를 끌고 나갔다가는 괜히 눈치가 보일 것 같다면서 저보고 끌고 다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평일에는 제가 벤츠를 운전하고 다니고 주말엔 남편이 끌고 다닙니다. 저는 차에 대해서 큰 관심 없고 작은 차, 중간 차, 큰 차 이렇게 구분하는데 어쨌든 차가 보기보다 크고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도 뒷자리에 카시트랑 유모차 싣고 다니기 좋고 아빠의 선물이 더할 나위 없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시가 식구들끼리 식사 모임이 있었는데 저는 움직이기도 힘들고 솔직히 얼굴 보기도 싫어서 남편만 그 자리에 보냈거든요. 시부모랑 신우네 부부가 남편 차를 보고 깜짝 놀랐다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외제차 새로 뽑았냐고 하다가 그 차가 1억 가까이 한다는 말을 한 뒤로 신우랑 시어머니 얼굴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대요. 그 집안 남자들은 한번 타봐도 되냐, 아내 구경 좀 시켜달라 하고 축하해주는 분위기였는데 시모랑 신우가 문제였어요. 저희 아빠가 사줬다는 소리에 저녁 식사하는 동안 저희 집안은 왜 그렇게 과소비가 심하냐고 남편한테 뭐라 했다더군요. 거기서 제 편을 들었다가는 괜히 불똥 튈 것 같아서 아무 대꾸 안 하고 밥만 빨리 먹고 돌아왔대요. 거기까진 좋은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부부와 자기 사는 모습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 생각했던 신우가 그동안 속에 쌓여있던 게 많았나 봐요. 본인들은 대출 잔뜩 받아서 25평 집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저희는 빚 없이 33평 내 집에서 살고 이번엔 동생이 외제차까지 타고 나타났으니 얼마나 배가 아팠겠습니까? 자기는 결혼 잘못했다면서 집에 돌아가자마자 아주버님이랑 둘이 싸우고 난리를 쳤다 하더라고요. 결국 부부싸움 끝에 애까지 데리고 가출해서 시댁에 들어와 있다는데 진짜 가지가지 한다 싶었어요. 남편한테 그 이야기 전해 듣고 정말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며칠 뒤에 시어머니까지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너가 왜 그런가 했더니 너희 부모님한테 배웠구나? 돈을 잘 벌수록 겸손하게 아끼고 살아야지.
주변 가족들까지 다 힘들게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제가 언제 신우 힘들게 한 적 있나요? 지금 시댁 집안 상황도 쑥대밭이라 웬만하면 제가 그냥 참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듣다 보니 점점 화가 났습니다. 아니, 대체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저희 부모님이 딸 임신했다고 차 사주신 건데 뭐가 잘못됐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돈을 빌려달라 한 적도 없고 뭐 사달라고 한 적도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참고 있었는데 자꾸 이렇게 간섭하시는 거 정말 기분 나쁘네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원래 그렇게까지 세게 이야기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말을 하다 보니 더 화가 났습니다. 시모가 제 말을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뭐라 이야기를 하길래 지금 일하느라 바쁘다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전화 끊었더니 시모에 이어서 신우까지 계속 저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두 여자 목소리 듣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제 전화기 꺼버리고 말았어요.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시모가 전화해서 이런 소리를 했다고 이야기했더니 남편도 그 말을 듣고 화가 났는지 제가 보는 앞에서 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대체 왜 그래? 엄마가 나 장가 가는데 뭐 하나 보태준 거라도 있어? 정신 좀 차려. 괜히 열심히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눈 하나 잘 챙겨. 라고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제가 하고 싶던 말 다 해주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잠시 후에 신우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남편이 전화를 받아서 똑같이 이야기해줬습니다. 누나도 정신 차리고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매형한테 잘해. 애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맨날 돈 없다는 소리 하지 말고 누나도 밖에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올 생각을 하던지.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잘 살고 있는데 옆에서 왜 그래 대체? 남편이 신우에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했더니 그 집안 두 여자가 난리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이상한 것이 들어와서 집안 분위기를 개판을 낸다고 하시는데 저는 지금도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결국 남편이 시댁에 찾아가서 제발 아들 사는데 보태줄 것도 아니면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신우한테도 우리가 사는 모습 보고 괜히 샘내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정확하게 뭐라고 말을 했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신우가 우리 남편이 하는 이야기 듣고 너무 분했는지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하더라고요. 질투 많고 욕심 많은 신우 성격에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니 배가 엄청 아팠을 거예요. 그렇게 시댁을 한번 뒤집고 난 뒤로 저희는 지금까지 정말 편하게 살고 있어요. 남편은 앞으로 저한테 시댁에 가지 말라 하네요. 명절에도 가게 때문에 바쁘다 하고 그냥 무시하고 살자 합니다. 안 그래도 저를 싫어하시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나 신우가 제 얼굴만 보면 잡아먹으려 들 것 같아요. 어차피 잘 보일 이유도 없고 제가 시댁에 바라는 것도 하나 없으니 진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본인 경제 상황에 맞게 잘 쓰고 적당히 모으면서 행복하게 살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남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고 트집 잡고 잔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해서 신우나 시댁에 피해를 준 것은 단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가까이 지낼수록 저한테 도움이라곤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진짜 거리를 두어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저는 작년에 결혼한 29살의 여자입니다. 이제는 유부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좀 어색해요. 예전이랑 별로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고 퇴근하고 집에 가면 부모님이 아니라 남편이 있다는 것에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저희 결혼하게 된 이유가 1년 정도 사귀는 중이었는데 속도 위반으로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부랴부랴 서둘러서 결혼을 진행했었거든요. 양가 부모님들도 처음에는 많이 놀라고 무슨 결혼을 벌써 생각하냐 하셨지만 저한테 아이까지 생겼다는데 어쩌겠어요.
결국 결혼을 승낙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저는 주위 사람들 축하도 제대로 못 받은 상태로 일단 배가 불러오기 전에 빠르게 식장을 알아보고 일사천리로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남편은 저보다도 결혼할 준비가 더 안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아무래도 사회생활 시작한 지 몇 년 안 되었다 보니 결혼을 하기에는 모아놓은 돈도 부족했고 무엇보다 몇 달 후에 출산을 하고 나서 엄마 아빠가 된다는 마음 자체가 전혀 없는 상태였죠. 회사 일은 일대로 해야 하고 돈이며 시간이며 이것저것 부족한 상황에서 결혼 준비를 쫓기듯 진행하다 보니 결국 예식장과 신혼집 모두 제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당연히 그 과정에서 남편과도 많이 싸우고 제가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임신 초중반기에 너무 무리를 많이 해서 몸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서 그런지 뱃속에 있는 아이가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자연적으로 유산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몸도 좋지 않아서 그대로 병가를 내고 일주일 동안 제 방 안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결혼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없던 일로 했어야 하는데 이미 식장 예약은 다 해놨지. 주변 사람들에게 결혼한다고 이야기하고 청첩장까지 다 돌려놓은 상황이라서 그대로 결혼식을 취소하지 않고 진행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 그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고 제 발로 지옥 불구덩이에 뛰어든 꼴이 되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지금 이미 남편이랑 별거 중이고 이혼하는 절차를 밟는 중에 있어요.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저는 반드시 이혼할 거고 절대 다시 그 집안으로 기어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남편이랑 싸울 만큼 싸웠다 생각하고 이제는 서로 말도 안 통해서 다시 사는 건 무리예요. 아무리 고부 갈등이 아직 있고 괴롭히는 시어머니들이 있다지만 이 정도로 미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결혼 생활 겨우 1년도 제대로 안 해놓고 너가 대체 뭘 하냐고 이혼 이야기를 벌써 하냐 말씀을 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면 이따위 집구석에서 1년이면 정말 많이 버텼다 생각하실 거예요.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은데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되었고 술자리에서 몇 번 더 만나다가 정이 들어 사귀게 된 케이스입니다. 남편은 인스타에서 유명한 맛집이라고 하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도 연애하던 시절에 몇 번 가서 먹어보기도 하고 부모님 드리려고 포장도 자주 해갔는데 갈 때마다 손님이 항상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장사를 꽤 잘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엔 공장도 다니고 마트에서 일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상하게도 제가 결혼할 때쯤 일을 그만두시고는 지금까지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종종 남편의 가게가 바쁘면 나가서 주방 일을 좀 도와주고 시급으로 계산해서 용돈처럼 받는다고 들었어요. 저보다 3살이 어린 신우는 전문대학 항공서비스과를 졸업했지만 스튜어디스 취직에는 모두 실패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뚜렷한 직업 없이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종종 알바를 해서 용돈 정도 벌어서 쓰고 있다는 것 같아요. 남편은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의 허언이 있는 사람이고 본인이 가진 걸 크게 부풀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식당이 엄청 잘 되고 있고 투자자도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저를 10년 안에 큰 프랜차이즈 회사에 사모님 소리를 듣게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본인이 제2의 백종원처럼 되겠다고 했는데 연애하던 당시에는 그런 허세 가득한 말들이 마냥 나쁘게 들리지 않았어요. 남자가 꿈이 작은 것보다는 큰 게 아무래도 좋잖아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대학 졸업하고 나서 남들 다 부러워하는 대기업 IT 회사에 취직했다가 너무나도 일이 힘들고 매일 밤늦게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제 생활 시간이 없어서 너무 우울해지더군요. 그래서 2년 만에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은 저희 아빠가 운영하는 작은 사무실에서 사무보조 겸 격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큰 회사는 아니고 아빠랑 저 빼고 다른 직원 3명이 더 있는 작은 회사인데 요즘 취업하기도 힘들고 이제 와서 다른 대기업 들어간다고 해도 예전 회사랑 크게 다를 게 없을 것 같았어요.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마음 편하게 일하고 일찍 퇴근하고 제 시간 보낼 수 있는 아빠 회사가 저한테는 여러모로 딱 맞았습니다. 아무튼 아빠 회사를 다니는 사이에 우리 남편을 만났고 그때는 제가 대기업 그만두고 살짝 우울해하던 시절이라 자기 일 열심히 하고 꿈이 있어 보이는 남편이 굉장히 멋있게 보였습니다.
영업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밤늦게까지 신메뉴 연구도 하고 아직 나이는 젊지만 사장님 소리 들으며 가게를 차리고 운영해 나간다는 게 단조롭고 무료한 제 인생에 비해서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뭐 아무튼 그때는 결혼까지 할 생각이 없었고 당분간 연애를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빨리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죠. 처음에는 저도 남편도 둘 다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는데 남편이 먼저 자기가 책임질 테니 결혼하자고 해서 저도 결심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뿐만 아니라 양쪽 부모님 모두 결혼 이야기 꺼냈을 때 탐탁치 않아 하셨지만 제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데 반대하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그 당시에 남편이 가진 돈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쓸 수 있는 현금이 1,000만 원도 없었어요. 물론 돈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가게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대부분이고 매출로 들어오는 돈의 상당 부분은 물품 대금이나 월말에 직원들에게 주는 월급이라 쓸 수도 없었습니다. 손님이 많아 보이고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앞으로 벌고 뒤로 닦아먹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어쩐지 남편이 그 나이에도 여전히 독립 못하고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던 이유가 돈이 없어서가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신혼집 구할 돈도 없으니 남편이나 시댁 쪽에서는 일단 시댁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지내다가 돈 모으면 분가하라고 했지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저희 부모님은 어차피 이 결혼 처음부터 안 좋아하셨으니 신경 안 쓰겠다 말씀하셨고 저는 시댁에 들어가서 못 산다고 펑펑 울고 매일 남편이랑 싸우고 있었어요. 결국 이 꼴을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돈을 1,000만 원 구해와서 제 앞에 내놓으시더라고요. 그걸로 어떻게든 방을 구하고 알아서 살라면서요. 제가 모아둔 돈이 3,000만 원 정도 있었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결혼자금으로 1,000만 원 정도가 더 있었으니 어찌저찌 해서 2천에 월세 60짜리 집을 구했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지만 그래도 시댁에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는 나았어요. 월세집을 구하니 그나마 좋은 점은 그 안에 냉장고나 TV 같은 기본적인 살림은 있어서 혼수에 돈을 별로 쓰지 않아도 되는 장점은 있더라고요. 저도 좋은 집에서 시작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돈이 없으니 방법이 없었습니다. 신혼집을 처음 얻고 친정 엄마 아빠가 와서 저희 집 구경을 하셨는데 당연히 애지중지 키워놓은 딸이 이런 집에서 애 낳고 신혼생활 시작한다니 한숨부터 나오는 상황이었죠. 남편도 그때는 처가 부모님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지 우리 엄마 아빠한테 면목이 없다면서 빨리 성공해서 호강시켜줄 수 있으니 조금만 믿어달라 말했습니다. 아빠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고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 열심히 살라 말씀하셨지만 표정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엄마가 저를 따로 불러서 너무 살기가 힘들면 언제든지 다시 친정으로 들어오라고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 앞날을 어느 정도 예상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기존 집에 있는 옵션은 그냥 그대로 사용했지만 침대랑 밥솥 청소기처럼 어쩔 수 없는 건 사야 하잖아요. 그런 자잘하게 필요한 물건을 사는데도 500만 원 가까이 돈이 들어갔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앞으로 벌어가면서 맞추고 살자 하고 일단 결혼식 올리기 전부터 신혼집에서 남편이랑 둘이 함께 살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부모님 품을 떠나 가족 아닌 다른 남자랑 산다는 스트레스도 있었고 불안한 미래의 상황들과 아무리 아빠 회사를 다니고 있다지만 업무 자체는 정신 차리고 해야 했으니 걱정이며 스트레스며 이런저런 머리 아픈 일들이 겹쳐서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마음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무조건 그게 원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아무튼 아이가 결혼식 올리기 얼마 전에 유산되었고 아직 식도 안 올리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런 생활을 계속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죠. 결국 집도 얻고 같이 살기까지 하는데 예정대로 다 진행하고 작년에 결혼식 올려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집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차 없이도 편하게 살았어요. 친정에서 대기업으로 출퇴근할 때는 대중교통이나 회사의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너무 편했고 아빠 회사 출퇴근하기 시작하면서 아빠 차를 같이 타고 다녔으니까 제 차가 전혀 필요 없었습니다.
차 살 생각도 없어서 면허조차 따지 않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줄 알았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와서 살다 보니 아빠가 저희 집까지 아침 저녁으로 데리러 왔다가 다시 데려다주고 하시기에는 동선이 많이 꼬이더라고요. 출퇴근 시간에 차도 엄청 막히는데 아빠가 저 때문에 길바닥에서 버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 저도 태워달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빠는 회사까지 버스를 타고 다니자니 바로 통하는 노선이 없고 교통이 별로 안 좋아서 많이 힘들었고 결혼한 지 3달 만에 아빠가 차라리 결혼 선물로 차 한 대 사줄 테니까 면허 따서 그걸 타고 다니라 하셨죠. 다른 결혼 선물도 제대로 못했는데 차나 한 대 사주시겠다면서 3천만 원대 국산차를 뽑아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운전면허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필기는 한 번에 합격했지만 실제 차를 운전하는 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도로주행만 나갔다 하면 너무 긴장해서 실수가 생기는 바람에 계속 탈락을 했었는데 결국 장내 기능시험에서 2번, 도로주행에서 5번, 총합 7번의 탈락을 하고 재도전해서 합격할 수 있었어요. 아빠가 회사차를 운전할 수도 있으니 일종 보통을 따라고 해서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막상 면허를 따고 아빠가 사준 차를 몰아보니 이건 너무 쉽더라고요. 아마 제가 처음부터 이런 차로 운전시험을 볼 수 있었다면 한두 번 만에 합격을 했을 것 같아서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은 운전면허는 있지만 지금까지 차를 한 번도 가져본 적 없었고 본인이 직접 배달할 때 쓰는 작은 스쿠터를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닙니다. 시어머니와 신우는 면허가 아예 없고 그걸 떠나서 시댁에서는 지금까지 모든 식구들에게 자가용이 있던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그 전까지는 시댁과 저희 집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자주 찾아올 생각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종종 전화해서 용돈이라도 좀 보내달라 하거나 저한테 자기 아들이 밖에서 늦게까지 힘들게 일하는데 뒷바라지 잘해라 하는 잔소리 정도는 하셨어요. 그 정도는 솔직히 별거 아니고 참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제가 차가 생긴 뒤로는 저보다는 오히려 시어머니가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회사 끝나는 퇴근 시간이 5시인데 항상 그때쯤 전화하셔서 태우러 오라고 불러대셨습니다. 너 이제 곧 퇴근이지? 퇴근하면 바로 우리 집으로 좀 와라. 오늘 마트에서 고기 세일하는데 지금까지 너 퇴근하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어. 하필이면 우리 아빠 회사 있는 곳이 시댁이랑 별로 멀지 않아서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시댁이 있기 때문에 싫다고 매번 거절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저녁에 약속 있다고 핑계대고 몇 번 안 된다 거절했는데 제가 안 태워다 드리면 아예 외출을 안 하시고 바로 다음날 또 전화를 하셨습니다. 너 오늘은 약속 없지? 이따 너 퇴근하면 같이 장 보러 가자. 라고 하시면서 제가 올 때까지 불러대셨습니다. 속으로는 그냥 돈 내고 택시 타라고 하고 싶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도 차가 생긴 김에 운전 연습하는 셈 치자 싶어서 한동안 퇴근길에 시댁에 들러서 어머님이 가고 싶다는 곳 태워드리곤 했었어요. 그런데 점점 제가 운전해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몇 달 그렇게 공짜로 타고 다니는 무료 택시 맛을 보시더니 나중엔 시모는 물론이고 신우까지 모두 본인들 스케줄 맞춰서 제 차로 놀러가자고 시간 예약까지 해버리더군요. 주말에 외곽으로 드라이브 나가자고 하질 않나. 아직 초보 운전인 저를 데리고 고속도로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 동네 유명한 빵집에 갔다 온 적도 있어요. 물론 저도 눈치를 안 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택시를 타고 가던지 버스를 타고 가시라고 제가 오늘은 못 갈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 돌아오는 대답이 너무 뻔뻔했습니다. 집안에 뻔히 차가 있는데 뭐하러 아깝게 돈 내고 택시를 타? 우린 이제 너가 안 태워주면 밖에 못 나가겠더라. 자가용이 좋긴 좋아. 하면서 절대 자기들 스스로 나갈 생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집안의 식구들이 차 한 대 없이 평생을 지하철과 버스를 잘만 타고 다녔으면서 자가용 타고 다닌 지 겨우 며칠이나 됐다고 이젠 대중교통은 불편해서 못하겠다는 말을 하는 건지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시댁 기사 노릇을 몇 달을 하다가 도저히 짜증나서 남편에게 당신이라도 어떻게 좀 눈치를 주던지 이야기를 하던지 해달라고 말을 했었는데 남편 역시도 식구들 태워주는 게 뭐가 어렵냐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너 퇴근길에 들르면 금방이잖아.
가족끼리 한 번씩 태워줘. 차가 다른 것도 아닌데. 근데 제 차를 그렇게 얻어 타면서도 지금까지 기름 한 번 넣어준 적 없고 주말에 놀러 가자고 불러내서도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을 내준 적이 단 한 번 없습니다. 차를 끌고 다니면 기름값 들고 보험료 세금 나간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도 못하더라고요. 주말에 저를 불러다가 멀리 나들이 갈 때는 차 안에서 과자도 마음대로 먹고 휴게소에 들렀을 때 냄새 나는 핫도그 오징어 같은 걸 사다가 허락도 없이 제 차 안에서 맘대로 먹었습니다. 아예 남의 차를 타는 에티켓 같은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 같았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았지만 제가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이라 이런 개념 없는 시댁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남편한테 힘들다 불편하다 아무리 하소연을 해봤자 그냥 너가 좀 참고 잘해주라는 식으로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나마 장사가 잘 되는 것 같던 남편 식당은 결혼하고 났더니 맛집 홍보빨이 떨어졌는지 조금씩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홀 매장에 손님이 떨어지니 배달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달로 팔면 어플 수수료 떼고 손에 남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안 그래도 얼마 남지 않는 장사였는데 이제는 진짜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많은 상황이었죠. 그나마 얼마 안 되게 남는 돈마저 본인 핸드폰 요금이나 용돈으로 다 써버리고 집에 생활비로 가져다 주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신혼생활 초반 몇 달 정도는 생활비라면서 얼마 되지도 않는 푼돈을 몇 번 받았습니다. 너는 어떻게 남편이 힘들게 돈 벌어서 가져다 주는데 푼돈이라고 할 수 있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진짜 20만 원, 30만 원, 많을 때는 50만 원 정도 되는 걸 한 달 생활비라며 가져다 주더라고요. 속은 좀 터졌지만 어차피 저도 회사 다니면서 버는 돈이 있으니 남편이 당장은 돈을 많이 못 벌어다 줘도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비 보탰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한 집에서 함께 살지만 사실상 생활은 따로 하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남편이 언젠간 잘 될 거라 믿었고 이 힘든 시기가 좀 지나고 나면 남편 가게의 매출도 다시 오르고 체인점 투자도 이루어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매출은 계속 떨어지기만 할 뿐 예전처럼 다시 올라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아빠 회사 다니면서 받는 월급이 300만 원 정도였는데 차마 저희 친정부모님에게 생활이 어렵다는 말은 죽어도 안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말을 직접 안 해도 엄마 아빠는 제 생활에 대해서 뻔하게 알고 계신 듯 했어요. 가끔 퇴근하는 길에 아빠와 함께 집에 들러서 저녁을 같이 먹는 날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면 집에 가는 길에 엄마가 봉투 하나씩 챙겨주셨습니다. 봉투에는 매번 50만 원, 100만 원씩 들어있었고 별다른 말씀을 하진 않으셨어요. 그 돈 받고 집에 오는 날에는 부모님께도 고맙다는 생각보다는 너무 죄송스러웠고 내가 왜 결혼을 하는 바람에 이러고 살아야 하나 싶은 생각뿐이었죠. 남편이랑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내 돈으로 먹고 살 거면 결혼해서 사는 이유가 뭐가 있나 싶은 생각에 자꾸 성급하게 결혼한 것이 후회만 늘어갔어요. 이런 와중에 시어머니가 차 태워달란 부탁은 계속하는 상황이었고 저는 이미 남편은 물론 시댁 사람들까지 꼴도 보기 싫어서 어머님이 연락하면 약속이 있다고 피하고 태워주기 싫어서 도망 다니는 상황이었죠. 그러던 중 얼마 전에 제가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신우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또 차 태워달라는 소린가 싶어 전화 받기 싫었지만 억지로 받아보니 신우가 저 어디냐고 묻길래 바로 오늘 차 못 태워드릴 것 같아요. 살 게 있어서 백화점 들렀다가 집에 갈 거라서요. 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신우하는 말이 마침 자기들도 백화점에 나왔다며 만나서 같이 쇼핑하고 집에 가는 길에 태워달라 하는 겁니다.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죠. 어차피 이렇게 된 김에 친정부모님이 입을 만한 티셔츠나 한 벌씩 사드리자는 생각에 백화점에서 신우와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자기들끼리 이미 쇼핑을 다 끝내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보고 뭘 살 거냐고 묻길래 부모님 여름옷 한 벌 사드리러 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도끼 눈을 뜨더니 너는 너희 부모만 챙기니? 나한테는 한 번 그런 거 사줘 본 적도 없으면서 내 아들 힘들게 일해서 버는 돈으로 백화점 같은 데서 비싼 옷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헛소리를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에 대한 불만과 시댁 식구들에 대한 불만이 머리끝까지 차 있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겨우 억누르고 있던 분노가 폭발하고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난 혼자 집에 갈 테니까 당신들은 알아서 택시 타고 가던 버스를 타고 가던 맘대로 하라고 했어요. 이제 앞으로 내 차 타고 다닐 생각 하지 말고 옛날처럼 버스 타고 다니세요. 해준 거 하나 없으면서 더는 염치 없이 저한테 뭘 해달라 바라지도 마시고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자기들이 뭘 잘못했냐고 따졌습니다. 너 지금 차 있다고 유세 떠는 거야? 그동안 제 차를 콜택시처럼 타고 다녔어도 기름 한 번 넣어줄 생각 안 하고 운전하느라 고생한다 덕담 한 번, 커피 한 잔 사준 적도 없으면서 정말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여기서 제가 뭘 더 어떻게 시댁에 잘합니까? 야, 돈 주고 탈 거면 내가 택시를 타고 말지 너 차를 왜 타냐? 끝까지 지를 잘났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소리를 지르는데 진짜 주변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뭐라고 하건 말건 백화점에 두 사람을 버려두고 저는 바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님이 계속 제게 싸가지가 없다, 차 하나 있다고 유세 떤다 욕을 하고 자기들이 이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되는 결혼 생활이지만 그동안은 저도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고 많이 참기도 했었는데 이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었죠. 어차피 결혼 생활이 별로 행복하지도 않고 남편이 돈도 하나도 못 벌어다 주는데 결혼 생활 지속해봐야 뭐가 제게 좋은 일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너 오늘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 너 진짜 미쳤어? 그리고 그냥 길바닥에 버리고 왔다며? 그날 저녁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저도 이때는 이미 작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도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한테 미쳤냐고? 결혼하고 생활비도 안 갖다 주는 너가 미쳤지 내가 미쳤냐? 맨날 오라가라 해서 공짜로 차 타고 다니면서 기름 한 번 안 넣어주는 너네 엄마가 미친 거겠지. 양심이 있으면 너네 식구들은 나한테 미안하다고 절이라도 해야 해. 됐고, 더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그만 살자. 제가 따박따박 사실만 이야기하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할 말도 없었는지 혼자 가만히 서서 분을 삭히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한참 그러고 서 있다가 반박할 말이 생각 안 났는지 그냥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자기가 그 늦은 시간에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시댁으로 다시 들어갔겠죠. 어차피 이혼하면 이 집도 뺄 생각이었고 집안의 남편 짐이라고 해봐야 옷 몇 벌밖에 없는 사람이라 사실 재산 분할이고 뭐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바로 집주인한테 연락하고 부동산에 집 내놔버렸습니다. 저는 지금 짐 챙겨서 친정으로 들어와서 지내는 중인데 남편한테 만나서 이혼 서류 정리하자 했더니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네요. 헛소리 말고 빨리 나오라고 해도 저를 피해서 도망 다니는 중입니다. 그 사이에 시어머니한테도 전화가 몇 번 걸려오길래 제가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카톡을 보내서 빨리 부동산에 집 내놓은 거 취소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오라고 펄펄 뛰더라고요. 제가 이제 와서 어머님 눈치 볼 이유도 없고 더는 볼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안 보고 살 거라면 깔끔하게 갈라서는 게 맞는 거겠죠. 지금까지 시댁 식구를 제 차로 태워준 것만 30번이 넘어가는데 그냥 한 번에 3만 원씩 쳐서 남편 보고 집 나가면 100만 원을 나한테 더 내놓으라고 했어요. 기름값 한 번 못 받았는데 이 정도는 제가 받아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1년도 못 채운 결혼 생활이지만 진짜 사람 밑바닥까지 다 보고 헤어지는 것 같네요. 시댁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고 남편이 돈 못 벌어다 줘도 이혼할 생각까진 없었는데 진짜 사람들이 어쩜 저리도 염치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랑 이혼하고 나면 제발 다른 여자 인생 망치지 말고 그 집안 식구끼리 끝까지 함께 살았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